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은 윤신영이라고 하고요. 고향도 수원이고 지금도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그앵그리는 전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와야지 했는데 저는 이제 저쪽 북수원 쪽에 살다 보니까 이제 올 일이 많지가 않아서 못 왔는데 뭐 이번 기회에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아무쪼록 뭐라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글 쓰고 뭐 보도하고 이런 일이 주업이다 보니까 사실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도 연에 몇 번 정도는 강연을 하게 되는데 주로 하는 강연들이 이제 전 인류 진화 쪽, 원래 제가 진화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생태나 기후 쪽 얘기는 기회가 되면 웬만하면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주제고 또 그 주제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냥 혹시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도 있는데 되게 낯선 지형이죠. 이게 얼음이거든요. 얼음. 빙하예요. 빙하. 캐나다 북부예요. 북반구의 끝에 북극권 지역의 캐나다 북쪽 끝인데 빙하의 말단이에요. 빙하가 이제 쌓여가지고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는 그 끝 부분, 그러니까 여기 토양하고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를 가보고 싶지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여기 사는 분들도 뭐 인류는 많이 있지만 두께는 한 수백 미터 되고요. 근데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은 15,0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이제 시간 스케일이 갑자기 확 나요. 지질하게 스케일로 가요. 우리 보통 역사는 많이들 뭐 강연도 들어보시고 책도 많이 보실 텐데 역사에서 보통 뭐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역사를 보고 수천 년 정도 지나가면 굉장히 고대사가 되기 때문에 먼 얘기가 되는데 지질학에서는 일단 천 단위는 거의 안 치고 만 단위가 돼도 굉장히 최근 아주 찰나로 느껴져요. 15,000년 정도 평균 잡아서 한 18,000에서 12,000년 사이 전 정도에 가면은 이런 풍경을 이 북극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어디 쪽이냐면은 지금 이게 제가 지도가 좀 잘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지금 표시된 부분이 다 북극입니다. 여기 빙하로 덮인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북쪽이 다 덮여 있을 정도예요. 지금의 뉴욕 정도가 경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뉴욕이 대충 동부에 어디쯤인지 대충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뉴욕 하면은 굉장히 그 현대적인 도시의 뭐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15,000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이런 풍경이었어요. 그냥 빙하 말단이 이 땅을 막 긁어 내려가고 있고 두께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2, 3킬로미터 이상 넘어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두꺼운 그 얼음에 덮여 있던 곳이에요. 그 말단이 지금의 거의 그 뉴욕이나 뭐 그 부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계를 지질학의 시간에서는 아주 최근으로 돌리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기후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빙하기인데 그 당시 지구를 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하얗게 덮여 있는, 지금 남극을 보면 하얗게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북쪽까지 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집게에 표시된 부분이 그 당시에 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쪽이 이제 완전히 덮여 있고 그린란드가 지금은 두 번째로 큰 빙상인데 여기 당연히 덮여 있고 유럽도 그냥 뭐 북쪽은 그냥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류가 못 살았어요. 이때는 거의 덮여 있고 유라시아 쪽도 시베리아 쪽도 상당히 덮여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올라오진 않았는데 기후가 많이 달랐을 거를 추정할 수는 있어요. 15,000년 전입니다. 이게 멀다면 굉장히 멀지만 인류의 시간으로는 멀지만 사실은 지구나 지질학의 시간에서는 굉장히 최근이에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지대는 당연히 이렇게 빙하가 덮여 있을 거고 다 덮여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 데이터에서 다 확인됐어요. 자, 이거는 뭐 과거 그 빙하가 덮인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쪽 여행 가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사에서 그냥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진입니다. 그냥 겨울이겠죠. 눈 덮인 모습을 그냥 찍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덮여 있는 모습인데 뭐 빙하 덮여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하얗게 완전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형을 보시면은 굉장히 톱니처럼 까끌까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까끌까끌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강이겠죠, 당연히. 강이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강은 딴 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그런 이유는 여기가 이제 피오르드라고 하는 아마 교과서에서 어렴풋하게 보셨던 기억이 나는 단어일 텐데요.
이런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빙하가 쓸고 내려가면서 땅을 이제 깎아 내려가면서 손톱을 긁듯이 쫙 긁고 내려가기 때문에 빙하가 굉장히 무겁고 얼음이 이제 날카로우니까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인 거예요. 점점 파여가지고 이렇게 빙하 무거운 굉장한 무게로 팔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까 그 빙하 말단 보셨다시피 얼음이 거기 지상에 있던 물들이 계속 얼어가지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주 들게 흘러가면서 점점점 그 무게로 땅을 긁어가면서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이런 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두꺼운 빙하에 덮여 있었다는 증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북유럽 지금도 뭐 추운 곳이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덮여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그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던 곳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남극은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 우리 뭐 남극 기지, 세종 기지 있는 데가 여기죠. 킹조지 섬이라고 하는 여기인데 거기는 물론이고 남미 남쪽 끝까지 덮여 있었어요. 불과 15,000년 전이에요. 인류는 이때 이미 전 지구에 퍼져 있었어요. 이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엔 다 거의 퍼져가는 중이었고요. 보통 지금 연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가장 보수적인 추정으로는 12,000년쯤 전에는 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더 일찍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경로도 아직 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무렵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인류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에 따라서 식생도 많이 달랐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갈색 지역이 있는 부분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중위도, 적도하고 중위도 밑에 아래 부분만 좀 따뜻했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사실 추운 빙하로 덮여 있거나 지금의 툰드라, 시베리아 북쪽에 보면 툰드라라고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동토층이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재미있는 건 한반도가 안 보여요. 일본은 보이는데 한반도 안 보이죠. 네. 요 무렵에는 이제 빙하기 때는 추우니까 바닷물이 언다고 했잖아요. 얼면 당연히 물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은 줄어들고 고체로 이제 모이니까 해수면이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깊이가 이때 추정하기로는 최소 80m에서 많게는 한 130m까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해 평균 깊이가 한 35m밖에 안 됩니다. 서해는 그 당시에는 육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반도하고 지금 중국이 다 붙어 나오거든요. 여기 불과 15,000년, 평균자가 15,000년, 한 18,000에서 12,000년 사이니까, 네. 뭐가 이제 본다고 나오네요. 못 보고 계셨나 걱정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사실 한 3달쯤 전 작업인데요. 저희가 궁금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강에 대한 기획기사를 한번 이제 과학기사를 뜨면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서해가 그때 황해가 그때면 한 15,000년 정도 전, 10,000년에서 20,000년 사이면은 말라 있었을 텐데 그럼 한강이 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전문가들 막 수소문하고 논문을 막 찾아봤더니 중국에서 황어는 많이 연구를 했는데 한강을 연구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 국내에서 이걸 또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국내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도 찾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15,000년 전에 한강의 모습을 복원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재밌는 게 많아요. 서해가 여기가 굉장히 평탄한 지형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35m 정도 지금보다 아래 지역에서 경사도가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5도 이내라고 해요. 완전 평평한 평지였던 거예요. 한강, 황해 지역은. 거대한 강들이 있었는데 황허가 지금 이렇게 나가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어져가지고 제주도 북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걸로 지금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 더 밑에서 내려가서 지금은 이제 또 일본의 그 남쪽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력이 대단한데 사실 서해의 지형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탄하기 때문에 지형을 찾을 수는 없고 근데 뭐가 있냐면은 강이 흘러가면 돌들이 이게 굴러서 이렇게 가는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갈들 우리 상류나 중류 가면은 상류에는 큰 돌이 있고 중류에 가면 좀 자갈 같은 거 굴러다니고 하류에 가면 모래나 진흙이 발견되는데 그 돌들이 굴러가지고 이렇게 모인 흔적들이 이 측정을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강줄기를 다시 찾아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이 황허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이런 큰 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황허강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강이. 하지만 이게 지금 황해가 덮이면서 이 지역은 지금 이제 없어졌고 굉장히 작은 강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한강이 이 그 황해로 가가지고 황허하고 합쳐지고요. 압록강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물줄기를 보면은 여기서 합쳐져요. 재밌죠. 역사적으로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 한강, 압록강, 중국의 황허가 사실 한 줄기로 다 합쳐져가지고 제주도 북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이제 지금 연구 결과 나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기후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뀐 건데 우리가 불과 15,000년 전에 우리 바로 이 옆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최초로 이걸 복원해가지고 지난 7월에 공개를 했는데 또 재밌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해협 쪽이 여기 뚫려 있는 걸로 지금 복원을 해놨는데 논쟁이 많았대요. 동해는 굉장히 깊어요. 평균 해수면 깊이가 4에서 5km 정도 되는 깊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 앞에 그 사진에서도 동해는 남아 있거든요. 동해는 만들어진 지가 수백만 년 됐는데 이게 지질 자체가 갈라지면서 만들어져서 깊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논란이 대상이에요. 막혀 있었느냐 왜냐면 지질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가깝잖아요. 연결됐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고 아니라는 의견도 많은데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땅속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꽃가루가 발견됐는데 저기 남쪽에서나 이제 보는 꽃들의 꽃가루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류를 타고 이제 꽃가루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바닷물에서도 뭐 굉장히 오래 생존을 해요. 이게 해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까지 간 걸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연결되지 않았겠구나.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여기를 이제 뚫린 걸로 지금은 복원했고요. 아무튼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한반도나 중국의 평균 해수면보다 한 30m 낮은 곳이기 때문에 불과 15,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낮은 지형이었을 거고요. 이 당시는 이제 이미 호모사피엔스가 다 그 유라시아 내륙을 점령했을 때거든요. 아마도 한반도에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인류 인골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 뭐 여러 논란이 있지만 남쪽에서 이렇게 왔다, 뭐 북쪽에서 왔다, 뭐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굉장히 편안하게 이쪽을 지나갔을 거예요. 초원, 그냥 잔잔한 초원. 꽃가루 연구를 해보면 여기는 그냥 초본 식물들, 나무도 별로 없고 풀, 지금의 이렇게 세렝게티처럼 이렇게 풀이 덮여 있는 그런 지형이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평탄한 지형으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지역이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인류의 유적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호모 에렉투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여기까지를 있었을 거예요. 한반도까지는 이제 척박하니까 많이 안 온 것 같고 산지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지금 황해가 그런 많은 그 유산들을 지금 품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나요. 불과 15,000년 얘기입니다. 2만 년에서 이제 10,000년 사이. 네, 뭐 얘기가 좀 셌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기후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은 이제 머리 아픈 그래프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가 15,000년으로 시간을 돌렸고 지질학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에 이렇게 따뜻한 지금 기온과 또 그 추운 기온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구의 기후는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클들이 이제 K가 보통 1000이고요. YR은 2여니까 10만 년, 4만 1000년 간격으로 사실 굉장히 미친 듯이 그 기온이 요동을 쳤어요.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따뜻한 여기가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본 건데 불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15,000년 전, 한 18,000년 전 그때를 보통 최후 빙기, 최성기, 마지막 빙하기의 가장 그 극성기, 최성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거든요. 평균 기온이 많게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도 이상 낮았던 곳이니까 이렇게 어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15,000년을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치솟았고요. 그 직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기온들도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은 지금 550만 년이거든요. 550만 년이고 여기 50만 년인데 최근에 한 100만 년 사이만 본다면 10만 년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 거의 한 10도 정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온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요.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 한 250만 년 전까지는 4만 년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현재보다 높은 기온에서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좀 보여요. 그리고 지금도
지질학자들은 우리 빙하기가 끝나서 간빙기라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따뜻한 지금 기온. 지질학자들은 지금도 따뜻한 빙하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빙하가 남아있지 않느냐. 북쪽에도 남아있고 남극, 대륙 다 덮고 있고 단지 빙하가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훨씬 따뜻했던 기온도 있거든요. 우리 현재 시대 포유류가 많이 살고 있는 신생대 초반만 하더라도 훨씬 따뜻했어요. 따뜻해가지고 빙하 남극까지 다 얼음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차가워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요동을 치면서 가는데 이런 자연적인 요동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은 늘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이 이유들은 다 물리적인 요인이거든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후하고도 관계 없어요. 지구 자체의 어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도 규칙적이면서도 극심한 그 기후 요동을 보이는데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뭐 그래프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메시지만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건 시간을 좀 더 당겼어요. 45만 년 정도, 그러니까 50만 년 아까 그 마지막 그래프 여기에 지금 요만큼만 지금 다시 자세하게 본 거예요. 이게 파란 게 온도입니다. 두 개가 온도입니다. 특히 가운데 거까지 보통 기준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은 뭐 보면은 온도가 높았다가 이게 현재를 기준으로 높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갔다가 짧은 기간에 훅 올라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요. 이게 한 평균 한 10만 년쯤 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10만 년 간격으로 한 1, 2만 년 정도 만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계속해서 기온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기후 변동은 늘 있는 현상이에요. 더 가까이 보면은 12만 년도 여기도 이제 주황색만 보시면 됩니다. 다 뭐 일치하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건 이쪽이 이제 현재고 이쪽이 이제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거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아까 그 마지막 그래프를 본 겁니다. 급격하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 없으니까 이걸로 추정을 하면은 쭉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천천히 서서히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이 여기예요. 운 좋게 따뜻한 시기에 지금 인류가 번성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서히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아마 10만 년에 걸쳐가지고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한 10만 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다시 추워지는 시기로 돌입할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들도 있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얘기되는 기후변화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요건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그 해수면 온도인데 해수면 그 높이인데 현재를 0으로 봤을 때 과거로 쭉 가는 건데 천년이니까 이제 역사 시대 여러분들도 익숙한 시대로 갑니다. 고조선 있던 시대에서 뭐 고대 중국 있던 시대로 넘어가는 정도인데 이때만 가더라도 처음에 한 5천 년까지는 별 차이 없어요. 몇 미터 차이 안 납니다. 몇 센치 차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한 7천 년쯤 전부터 쭉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짧지만 더 가파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기온이 이제 한 1만 년에서 2만 년 사이에 쭉 급격히 올라가면 빙하가 가서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갈 텐데 그 경량이에요. 온도 쭉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만 한 2,000년 전쯤에 이제 그 빙기가 끝나면서 점점 올라가겠죠. 쭉 올라가면서 빙하가 급격하게 몇천 년 사이에 이렇게 치솟으면서 뭐 서해도 이제 잠겼겠죠. 이때는 이미 황해도 잠겼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서 지금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과 기온이 몇 도 차이 나고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더 바뀌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나사에서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지구에 있는 전체 우리 바다가 거대하지만 민물과 뭐 바닷물 다 모으면 보통 이 정도 물방울로 모인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바다 깊이가 깊은 곳 해봤자 10km 깊이인데 지구의 평균 반지름이 6,400 정도 돼요. 사과에 보면은 사과의 겉에 씻은 다음에 물방울이 살짝 묻어 있는 것보다도 적게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수증기 한번 이렇게 센 정도의 수준에 아주 600분의 1 정도만 덮고 있는 그거보다 더 밑에를 덮고 있는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구 기온이 바뀌면은 이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냥 해수면 같은 것들은 우습게 바뀌는 겁니다. 몇백 미터 정도는. 이제 그래프는 요거 나오고 당분간 좀 덜 나올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과학을 주제로 하는 거 조금 기후 관련된 강연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작정하고 그냥 데이터 중심으로 좀 보여드린 건데 또 뒤에는 좀 덜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그래프예요. 올해 8월에 공개됐던 이게 이제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또는 뭐 정부 간 뭐 패널, 정부 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위원회는 아니고 불리는데 여기 이제 기관은 아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합체 같은 걸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후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기후 변화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평균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6번째 6차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보고서가 8월에 일부 공개가 됐어요. 요약본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 요약입니다. 사실 이 IPCC는 잠시 뒤에 역사가 잠깐 나올 텐데 한 반세기 전부터 기후 변화가 이제 존재한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를 시작한 데만 20년이 걸렸고요.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을 해가지고 사실 올해 8월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과학적으로 거의 확실하다는 거가 드디어 언급이 됐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90% 확실하다, 95% 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올해 드디어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냥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를 한 게 올해예요. 30년에 걸쳐서 30년 만에. 근데 그 보면은 여러 가지 관측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검은 게 실제 우리 기온의 상승 뭐 1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으로 지금은 산업화 시대 여기 그 18세기 말 산업화 시대 한 250년 전을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거기 이후로 지금 1.1도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 평균을 내 가지고 관측된 것, 온갖 측정을 다 해가지고 계산한 거 두 개가 거의 일치하고요. 거기서 인간에 의한 요인을 쏙 빼가지고 자연적인 요소만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했을 때 이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걸 밝혔어요. 이거 밝히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냥 뭐 맞다고 하면 이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30년에 걸쳐서 뭐 몇만 건의 그 연구 성과들을 다 리뷰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다 뺐어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정확성을 확보한 것들만 모아서 한 거를 가지고 맞다고 결론을 내리는 30년이 걸린 건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정치 지도자들이 뭐 아니다가 뭐 우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정도로 사실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취약해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완벽하게 결론이 난 게 지난 8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렸고요. 영구 동토층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10년 만에 매년 2.9도씩이니까 거의 한 2, 3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취약한 곳이 더 취약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사람한테 취약한 계층한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이런 열대 어떤 그 도서 국가들 그다음에 이런 북쪽에 있는 동토층 이런 데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급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서 이산화탄소 반출이 늘고 얘들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를 다시 가속화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녹이고 이거는 그냥 사이클에 들어가 버리면은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지금 기후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지금 뭐 폭염이 늘고 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가지고 논쟁 중이에요.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쓰이죠. 뭐 그 베스트셀러 제목도 있고 기후에서 티핑 포인트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이 무한 반복에 우리가 빠져들었느냐. 인류가 지금 공장을 뭐 중단하고 제철 공장에 뭐 이산화탄소 잡고 이런 건 둘째치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이건 둘째치고 이미 여기로 들어가느냐가 지금 논쟁거리예요. 이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그래도 희망 섞인 전망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다수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티핑 캐스케이드 하면 이제 폭포거든요. 막 물밀듯이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과정 있잖아요. 뭐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메탄이 방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도 수온이 상승하면은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은 이제 올해 연구인데
한 두어 달 전 연구인데 물이 녹아와서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다 염분 농도가 이제 낮아지잖아요. 염분 농도가 낮으면 해류가 바뀌어요. 해류가 바뀌면은 이제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북대서양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 그 영화 투모로우가 그 내용인데 해류가 바뀌면 따뜻한 바닷물이 와가지고 따뜻한 이렇게 기운을 몰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요. 이게 못 올라와요. 그런 급격하게 정말로 몇 년 사이에 확 추워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그 위에는 다 또 이제 그 빙하처럼 이제 덮여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럼 더 이제 그 햇빛이 반사된 그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더 추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점점 빙하기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하는 복잡하고 이상한 기후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티핑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제 연쇄고리에 들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도 손 못 쓰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단계 넘어가면은 티핑 캐스케이드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를 걱정해야 될 단계가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무시무시한 빙상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기상청 들어가면 이제 보통 기온 비 오는지 이런 거 보고 재난이 오면은 태풍이 재난이죠. 재난 잠재적인 재난이 때 태풍이 오면 태풍 경보하면 이제 특보 같은 게 나오잖아요. 덴마크 기상청 들어가 보시면 재밌어요. 매일 이런 게 나와요. 빙하의 면적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게 8월 달이었는데 이게 뭐지가 이제 덴마크 말을 모르니까 이제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그려봤더니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찍었다. 빙하 위에서 측정한 기온인데 23도. 빙하 위인데 23도래요. 녹고 있겠죠. 지금 뭐 열심히 녹고 있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요 날에 여기 뭔 내용이냐면 요 8월 3일 날에 그러니까 전날 기록일 텐데 8월 2일이겠죠. 2일 가장 높은 날 전날 기록을 봤더니 역대 뭐 두 번째로 가장 빙하가 하루 만에 많이 녹은 날이다 한 거를 지금 본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들 많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매년 뭐 몇 건씩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빙하가 녹아 그린란드가 가장 큰 빙하 그러니까 남극 빼놓고 나서 제일 큰 건데 많이 녹고 있고요. 전 세계 여기서 녹아가지고 바닷물 상승하는 게 전 세계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2019년에 가장 많았고 이게 실제로 빙하 면적인데 쭉 줄어드는 게 보이죠. 2019년에 급격히 줄어든 여기도 요동을 쳐요. 이게 겨울 되면 좀 얼고 뭐 여름 되면 높고 반복을 하는데 가장 높았고 2012년도에 두 번째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빙하도 다 녹을 거고요. 2050년 되기 전에 다 사실상 소멸할 거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8월에 그 IPCC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예측을 했어요. 여러 연구팀이 공통적으로 했고요. 뭐 이렇게 육지에 나와 있는 빙하들도 마찬가지로 녹고 있는데 그 양이 그린란드에서 녹아 있는 양과 거의 비슷해요. 5분의 1 정도의 해수면 상승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지금 다 녹고 있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다 보여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다 그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녹으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구나 뭐 시뮬레이션 도구는 많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냥 그래도 환경 단체에서 엄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떤 연구 논문을 토대로 좀 예측을 했던 거가 있어서 한반도를 한 게 있어요. 인천공항 잠겨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지속됐을 경우 그냥 뭐 해안가의 상당부 특히 이제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가 상당히 잠식될 걸 보이고 이 도시권 잠겨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다행히도 수원은 살짝 비껴 있더라고요. 이름과 달리 물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린피스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전국부터 한 55% 정도 하고 전 인구의 거의 한 60% 정도, 6% 정도가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경기도권이 상당히 많아요. 인천 경기도 쪽이 참 많아요. 다행히도 수원은 언급이 없어가지고 예. 이름과 달리 물의 피해는 좀 그래도 아마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면은 남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시카고에서 관찰된 모습들을 이제 영상을 담은 거 기사에 담은 거예요. 영상으로. 이 우리 태풍 왔을 때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바닷가에 막 우리 특파원 가가지고 뭐죠? 기자 가가지고 보통 물벼락 맞으면서 이거 하잖아요. 우비 입고
그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호수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인 거예요. 이게 폭풍우가 다가오니까 1층 집 다 침수돼 있고 지금 아파트 자동차 다 망가져서 침수되고 이런 풍경이 보였어요.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걸 보였는데 이게 이제 보면 2013년 불과 8년 전인데 밑에 이제 모래톱의 모습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든 게 보이시죠? 7년 만에. 예. 이게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호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잔잔한 모래톱이 있었을 텐데 그 호수도 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도시가 원래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이렇게 이런 습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도시다 보니까 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원래는 호수고 이런 내륙이니까 크게 고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기후 변화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물가 이렇게 차 있는데 이제 점점 수면이 올라가가지고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폭우가 와도 저렇게 침수가 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그런 지경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만 제기한 이 좋은 언론들이 항상 보면 문제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대안을 많이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학적인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보는데 전체를 또 보면은 이 강이 이렇게 있어서 강을 쭉 따라서 상류로 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들을 건설해가지고 뭐 막아 와요. 이게 뭐 빅스톰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그 우리가 전해 보지 못했던 거대한 폭우가 그 폭우의 어떤 숫자 얘기 나오는데 빈도가 늘어난다는 게 이제 문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뷰가 나오고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어디 사라졌네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제 저장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좀 뭐 대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그 자연의 거대한 저기 보고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어떨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사당역 그때도 아마 2013년 뭐 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사당역하고 강남역이 침수가 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공터를 싹 밀어가지고 혹시 뭐 서울 사당으로 가보신 분들은 보실 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비슷한 거 만들어놨어요. 그때 그 물난리를 겪고선 물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하나 파내해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이제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면은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할지 아닐지 아직 모르죠. 우리 도시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각 도시 저희가 이제 뭐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랑 가졌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거 따져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 놓치고 있는 잘 모르는 그런 그 변화들이 우리는 그냥 무뎌서 놓치고 있는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아까 방금 제가 그 그린피스 결과 하면서 수원 언급 안 됐다고 이게 가슴을 써내렸지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안심했던 곳이 이 시카고였지만 여기도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물의 도시거든요. 수원도 이름이 왜 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들어가서 괜히 또 신경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남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강의는 일단 뭐 여기가지고요. 뒤에 이제 부록 같은 게 하나 있긴 한데 결이 좀 달라서 여기 요 정도 하고 뭐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두어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뭐 학생들이 질문하기도 했던 것들을 좀 모아놓기도 했는데 뭐 혹시 질문을 먼저 뭐 자유롭게 나눠보고 없으면 뭐 밑에 있는 내용으로도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그냥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렵다면 어려운데 이걸 또 1시간 넘게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